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국가위기관리청 최고 자문이 생방송에서 폭탄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선언과 독도 망언에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한 일본. 중국의 경제 보복과 군사 압박에 일본은 패닉에 빠졌고 믿고 있던 미국마저 등을 돌리면서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됐죠. 하지만 일본은 중국이 50만 건의 예약을 취소하고 대만이 거리를 두는 순간까지도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 누구도 일본을 대체할 수 없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단 3일 뒤 공개된 미국 전략문서 한 장은 일본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제 일본은 대한민국에 의존해야만 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만하던 일본이 단 3일 만에 붕괴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아마노 유키노부입니다. 일본 국가위기관리청 NSC에서 외교안보 최고자문을 맡고 있죠. 2025년 11월 도쿄 공영방송 생방송에 출연한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마노 자문님, 한국이 우리 일본을 앞섰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진행자 오가사와라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설마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나오신 건 아니겠죠? 50만 건이었습니다. 총리가 대만 개입 발언을 한 지 단 사흘 만에 사라진 일본행 예약 건수였어요. 중국 항공사들이 일제히 무료 취소를 허용하자마자 저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숫자가 줄어드는 걸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NSC 상황실 모니터의 붉은색 그래프가 수직으로 떨어졌죠. 그런데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행 예약이 40%나 폭증하고 있었어요. 장보리 부사장한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중국 최대 여행 플랫폼 시트립의 실무 책임자였죠. 아마노 선생, 우리 플랫폼 검색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어요. 도쿄타워가 사라지고 서울타워가 올라왔습니다. 오사카성 대신 경복궁이에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야마가타 켄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쿄에서 30년간 관광버스를 운전한 베테랑이었죠. 그의 한숨이 수화기 너머로 전해졌어요. 아마노상, 내일부터 운행이 없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 예약이 전부 취소됐어요. 이번 달 수입이 제로입니다. 생방송 스튜디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관광 산업이 GDP의 10%를 차지한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 10%가 단 며칠 만에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호텔 예약 시스템이 마비됐어요. 취소 요청이 폭주해서 서버가 다운됐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하자 프로듀서가 달려왔습니다. 아마노 선생님, 오늘 패널들이 굉장히 공격적일 겁니다. 한국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요.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8명의 패널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모두 일본 우익 성향의 평론가들이었죠. 카메라 뒤에서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생방송 온에어 사인이 켜졌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가사와라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봤어요. 오늘은 중국의 보복 조치와 일본의 대응을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아마노 자문님,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한국이 이미 흐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어요. 패널 한 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일본이 아시아의 중심이지. 한국이 뭔데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어제까지의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중국인들의 검색 패턴을 보세요. 서울, 부산, 제주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도쿄, 오사카, 교토는 순위에서 사라졌어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다른 패널이 소리쳤어요. 그때 저는 또 다른 자료를 띄웠습니다. 남궁세린 팀장이 보내준 한국 콘텐츠 기업의 내부 보고서였죠. 한국 숙박 예약이 전년 대비 200% 증가했습니다. 명동거리는 중국 관광객으로 가득 찼고 부산 해운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긴자는 어떻습니까? 텅 비었죠. 오가사와라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마노 자문님, 그래도 일본이 뭡니까? 저는 그의 말을 잘랐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환상에 빠져 있을 겁니까?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카메라 렌즈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저는 시청자들을 향해 직접 말했죠. 우리 일본 여행사 고객센터가 마비됐습니다.
취소 전화를 받느라 직원들이 밤을 새우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여행 플랫폼은 어떻습니까? 접속자가 폭주해서 서버를 증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패널 중 한 명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일시적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시적이요. 중국 외교부가 어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일본과의 관광 교류를 당분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당분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야마가타 켄이라는 버스 기사를 아십니까? 30년간 중국 관광객을 모시고 다녔던 분입니다. 어제 그분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내일부터 일이 없다고요.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먹였습니다. 한 패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우리 편 아닙니까? 저는 쓴 웃음을 지었죠. 미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당사국은 신중해야 한다. 단 한 줄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기대했던 지지입니까? 그럼 대만은? 오가사와라가 물었습니다. 대만이야말로 가장 충격적입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대만 외교부가 어제 성명을 냈죠. 긴장 고조를 우려한다고요. 우리가 대만을 지킨다고 나섰는데 정작 대만은 우리한테 자제하라고 하는 겁니다. 스튜디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지막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이걸 보십시오. 한국관광공사 발표입니다. 중국발 한국행 항공편이 임시 증편됐다고 합니다. 인천공항, 김포공항, 부산 김해공항 모두 중국인으로 북적이고 있어요. 한 패널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노 자무님 말씀은? 제 말은 간단합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한국이 이미 동아시아 관광과 경제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이게 현실이에요. 오가사와라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행 카드를 제대로 잡지 못했죠.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패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죠. 그때 스태프 한 명이 급히 달려와 오가사와라에게 메모를 건넸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오가사와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으로의 단체 관광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튜디오가 다시 얼어붙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게 될 변화의 시작이에요. 카메라가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시청률 그래프가 수직 상승하고 있다는 신호가 들어왔죠. 일본 전역이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대가를 우리는 이제야 치르기 시작한 겁니다. 제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해요. 생방송 시간이 아직 40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해온 모든 진실을 말할 작정이었죠. 생방송이 끝나자마자 프로듀서가 달려왔습니다. 아마노 선생님, 시청률이 역대 최고입니다. 하지만 항해 전화가 폭주하고 있어요. 저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방송국을 나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NSC 국장이었어요. 아마노 자문, 지금 당장 총리 관저로 오시오. 목소리에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관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SNS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아마노가 매국노다라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리는가 하면 드디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나왔다. 지지 의견도 적지 않았죠. 그런데 정작 충격적인 건 미국 쪽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 영상을 봤는데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을 지지하십니까? 미일 동맹은 여전히 굳건합니까?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대변인의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모든 관련 당사국은 신중하고 절제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단 한 줄이었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었죠. 워싱턴 특파원이었던 동료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유키노부, 여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백악관도 국무부도 일본 얘기를 피하고 있어. 마치 뜨거운 감자를 만진 것처럼 말이야. 총리 관저에 도착하자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직접 저를 맞았습니다. 평소에 자신만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아마노 자문, 방송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총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총리님. 진실이요. 한국이 중심이 됐다는 게 진실입니까? 저는 태블릿을 꺼내 최신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총리님의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7% 떨어졌습니다. 특히 관광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지지율이 반토막 났어요. 총리가 주먹을 책상에 내리쳤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옳은 일을 한 겁니다. 대만을 지켜야 한다고요. 바로 그때 비서관이 급히 들어왔어요. 총리님, 대만 외교부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대만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죠. 우리는 일본의 우려에 감사하지만 대만 문제는 대만이 스스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어떤 국가의 일방적 개입도 원하지 않으며 특히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은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킬 뿐입니다. 총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대만 여론조사를 보셨습니까? 일본의 군사 개입을 반대한다가 52%입니다. 찬성한다는 겨우 18%에 불과하고요. 그럴 리가. 총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총리님, 우리는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미국도, 대만도, 심지어 우리 국민들조차도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NSC 상황실로 갔습니다. 거기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분석했죠. 중국 외교부 장웨이 부부장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마노 선생, 일본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관광만 막은 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곧 알게 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중국이 준비한 카드가 관광 중단만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죠. 새벽 3시쯤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일본 제품 노출을 대폭 줄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알리바바, 징둥, 핀더더 등 모든 플랫폼에서 일본 브랜드가 검색 순위 하단으로 밀려났어요. 그런데 한국 제품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장보리 부사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마노 선생, 우리 플랫폼에서 한국 화장품 매출이 하루 만에 80% 증가했습니다. 한국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요. 반면 일본 제품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60%입니다. 하루 만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일본 언론들이 들끓기 시작했죠. 중국의 경제 보복이 시작됐다. 일본 경제 비상사태 같은 헤드라인이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어요. 총리는 아침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죠. 일본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일본 기업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거요. 도요타 임원 한 분이 저에게 비공식적으로 연락해 왔습니다. 아마노상, 중국 시장에서 우리 신차 예약이 90% 취소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중국 공장을 닫아야 할지도 몰라요. 유니클로 관계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중국 매장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반면 한국 브랜드 매장은 줄이 서 있다고 해요.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의 합동훈련 일정을 대폭 늘렸다고 발표한 겁니다. 일본과의 훈련 일정은 그대로였고요. 저는 펜타곤에 있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야?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유키노부, 워싱턴의 시각이 바뀌고 있어. 한국이 더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일본은 너무 예측 불가능해졌어. 특히 이번 총리의 발언 이후로 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일본 증시가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관광주, 소비재주가 줄줄이 하한가를 기록했죠. 반면 한국 증시는 상승세를 탔습니다. 특히 관광,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급등했어요. 저녁 무렵 다시 방송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노 선생님, 내일도 출연 가능하신가요? 시청자들이 선생님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 답했죠.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충격적인 진실을 말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NSC 상황실에서 밤을 새우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경제 지표, 기술 수준, 국제사회의 평가 등 모든 데이터를 수집했죠. 그러던 중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은밀히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었죠. 새벽 4시쯤 남궁 세린 팀장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마노 선생님,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일본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평균 구매액이 2배 이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국 제품이 더 혁신적이고 품질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K-뷰티, K-팝, K-푸드. 모든 게 트렌드가 됐어요. 저는 답장을 보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는 동안 세상이 바뀐 거군요. 아침이 밝자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만의 최대 반도체 기업 TSMC가 한국 삼성과 전략적 협력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일본 기업은 언급조차 없었어요. 총리실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노 자문, 오늘 방송 출연을 취소해 주십시오. 왜죠? 국익에 반하는 발언을 하실까봐 우려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저는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야마가타 캔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마노상, 동료 기사 셋이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한국 관광 가이드 자격증을 따려고요. 일본에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 문자를 읽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일본이 정말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요. 방송국에 도착하니 어제보다 더 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해외 언론까지 와 있었죠. CNN, BBC, 그리고 한예스까지. 프로듀서가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어제 방송 후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노 선생님을 한국에 초청하고 싶다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러니하군요. 일본 정부는 저를 입막으려 하는데 한국은 제 얘기를 듣고 싶어 하다니.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패널들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 같았죠. 오가사와라가 무거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마노 자무님, 정말로 일본이 위기입니까? 위기가 아닙니다.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봤어요. 이미 위기를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생존의 문제예요. 두 번째 생방송이 끝나자마자 저는 하코네로 향했습니다. 일본 최고의 온천 관광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일인데도 도로가 텅 비어 있었죠. 하코네에 도착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0년 전통의 료칸 앞에 휴업 팻말이 걸려 있었어요. 주인 할아버지가 문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노 선생님을 TV에서 봤습니다. 그가 힘없이 말했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중국 손님이 사라지니까 우리도 끝입니다. 예약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68%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문을 닫습니다. 직원 25명을 해고해야 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보리 부사장이었죠. 아마노 선생, 지금 제주도에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광경을 보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공항에 입국 대기줄이 300m나 됩니다. 제주 시내 호텔은 모두 만실이고 심지어 민박집까지 가득 찼어요. 한국 정부가 급히 입국 심사대를 늘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료칸 주인에게 물었어요. 한국어를 배우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할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하지만 젊은 직원들은 이미 시작했어요. 한국 관광객이라도 유치해야 한다고. 하코네를 떠나 도쿄로 돌아오는 길에 관광버스 주차장을 지나갔습니다. 수백 대의 버스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이 버스들은 중국 관광객을 가득 싣고 일본 전역을 누비고 있었죠. 야마가타 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작은 이자카야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아마노 상, 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 친구들도 모두 관광버스 기사들입니다. 일이 없어서 낮술이나 마시고 있죠. 한 기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30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중국어도 배웠는데 이제 와서 한국어를 배우라니. 그때 또 다른 기사가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부산 시티투어 버스가 기사를 모집한대요. 월급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한국에 가실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가족이 있어서.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아요. 저녁에 NSC로 돌아가자 경제 담당 분석관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아마노 자무님, 방금 집계가 나왔습니다. 일본 지방 도시 숙박률이 평균 68% 하락했어요. 특히 큐슈와 홋카이도는 70%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한국은요?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부산, 전주, 경주, 심지어 안동 같은 소도시까지 외국인으로 가득하답니다. 그때 모니터에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일본 항공사 긴급 경영회의, 노선 대폭 축소 검토. 저는 즉시 일본항공 임원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 유키노부, 이건 재앙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중국 노선 탑승률이 30%도 안 돼. 반면 한국 항공사들은 임시편을 계속 늘리고 있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점유율이 23%나 올랐다고. 전화를 끊자마자 남궁세린 팀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마노 선생님, 중국 최대 SNS 웨이보에서 한국 여행 후기가 일본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자판국 여행 해시태그가 일본 여행보다 10배 많아요. 첨부된 스크린샷을 봤더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올린 한국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명동거리, 제주 바다, 부산 야경, 그리고 한국 음식들. 댓글도 열광적이었죠.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재미있다. K-팝 콘서트 최고. 한국 화장품 정말 좋아. 일본은 이제 구식이야. 그런데 일본 관련 게시물 댓글은 정반대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를 무시했다. 더 이상 일본에 가지 않겠다. 한국이 더 친절하고 현대적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제산업성 긴급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대신과 차관, 그리고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경제산업 대신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어요. 한 관료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호텔, 요식업, 운송업, 소매업, 모든 분야에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특히 지방 경제는 붕괴 직전이에요. 대책이 있습니까? 대신이 물었어요. 솔직히 없습니다. 관료가 고개를 저었죠. 중국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그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한국과 협력하는 겁니다. 한국으로 가는 중국 관광객 중 일부라도 일본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공동 관광 상품을 만드는 거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국에 손을 벌리자는 겁니까? 누군가가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자존심과 생존 중 뭐가 더 중요합니까? 저는 반문했죠.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장보리 부사장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노 선생, 방금 놀라운 데이터를 봤어요.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입장객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대요. 대부분이 중국인입니다. 일본 박물관은요. 도쿄 국립박물관은 입장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화까지 한국에 밀리고 있다니. 그날 오후 긴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쇼핑 거리가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한산했어요. 명품 매장들은 텅 비어 있었고 점원들은 할 일 없이 서 있었죠. 한 매장 매니저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아마노 선생님, 방송 잘 봤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모두 맞았어요. 중국 VIP 고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매출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70%입니다. 본사에서는 매장 축소를 검토하고 있어요. 그때 그녀가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서울 명동 우리 매장은 대기줄이 100m래요. 같은 브랜드인데 하늘과 땅 차이죠. 긴자를 떠나 아키하바라로 갔습니다. 전자제품 거리 역시 썰렁했어요. 한가전 매장 직원이 하소연했죠. 중국 관광객들이 옛날엔 전품을 쓰러 갔는데 이제는 아무도 안 와요. 오히려 한국 제품이 더 좋다면서. 한국 제품이 정말 더 좋습니까? 직원이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솔직히. 특히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삼성이나 LG가 우리보다 앞서요. 저녁 무렵 충격적인 뉴스가 또 터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긴급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규모가 10조 엔에 달했어요. 하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했죠. 니케이 지수는 계속 하락했고
엔화 가치도 떨어졌습니다. 그때 야마가타 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마노상,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기로요. 가족도 동의했어요. 부산에서 새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죠. 행운을 빕니다. 당신의 선택이 옳을 겁니다. 밤늦게 NSC 상황실로 돌아가자 젊은 분석관이 다가왔어요. 자무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 항공 운항 현황이 떠 있었는데 한국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빨간 점들로 가득했어요. 도착과 출발이 쉴 새 없이 이어졌죠. 반면 나리타와 하네다는 파란 점들이 드문드문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분석관이 말했어요. 동북아 항공 허브가 도쿄에서 서울로 옮겨갔어요. 그때 중국 CCTV 뉴스가 화면에 떴습니다. 앵커가 말하고 있었죠. 한국이 아시아 관광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1순위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어서 한국 KBS 뉴스도 나왔어요. 중국 관광객 특수로 한국 경제가 예상치 못한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광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침체가 아니에요. 이건 붕괴입니다. 옆에 있던 국장이 조용히 말했죠. 아마노 자문,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넘어섰다는 걸 인정하고 그들에게서 배워야 해요.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일본의 선택 고립에서 협력으로. 처음 문장을 이렇게 적었죠. 일본이 아시아의 변방으로 전락하기 전에 우리는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 세 번째 생방송 전날 밤, 저는 뜻밖의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일본 최대 기업 중 하나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전략기획본부장이었죠. 그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마노 자무님, 이걸 보시면 충격받으실 겁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우리 회사 내부 보고서입니다. 대외비 문서지만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봉인된 서류를 열자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추월 현실화 일본 제조업의 몰락. 이게 진짜입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모두 비슷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다만 공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보고서를 넘기자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가 375%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이유였죠. 한국의 기술력이 일본을 압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본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HBM 기술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보고서를 품에 안고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오가사와라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오늘은 또 무슨 폭탄을 준비하셨습니까? 일본 기업들이 숨기고 있던 진실입니다. 생방송이 시작되자 저는 서류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하자 제목이 화면에 잡혔죠. 이건 일본 대기업의 내부 분석 자료입니다. 제가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여기 보십시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패널 한 명이 반발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일본 기술력은 여전히. 저는 그의 말을 끊고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한국 HBM 메모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90%입니다. 일본은 제로에 가깝죠. AI 시대 핵심 부품을 한국이 독점하고 있어요. 오가사와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조선 산업은 한국 조선 산업 점유율이 작년 대비 30%포인트 올랐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펼쳤어요. LNG선 수주는 한국이 80%를 차지했고요. 일본은 겨우 5%입니다. 스튜디오가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때 남궁세린 팀장에게서 받은 자료를 꺼냈어요. 이건 중국 내 콘텐츠 소비량 통계입니다. K-드라마, K-팝, K-영화가 중국 시장을 장악했어요. 일본 콘텐츠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한 패널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배터리는 어떻습니까? 전기차 시대인데. 저는 쓴 웃음을 지으며 다음 장을 넘겼어요.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테슬라, BMW, 폭스바겐 모두 한국 배터리를 씁니다. 일본 파나소닉은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오가사와라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한국 기업과 협력하거나 한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핵심 부분을 읽었어요. 소니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거액을 투자했고 도요타는 LG와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웠죠. 한국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기업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때 시청자로부터 실시간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PD가 급히 메모를 전달했죠.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가사와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어요. 도쿄대 공대생들의 취업 희망 1순위가 삼성전자라고 합니다. 패널들이 경악했습니다. 도쿄대생이 한국 기업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합니다. 삼성의 초봉이 일본 대기업보다 2배 높으니까요. 게다가 최첨단 기술을 다룰 수 있고요. 또 다른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반도체 엔지니어 300명이 올해 한국 기업으로 이직했다고 합니다. 저는 준비해온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일본과 한국의 기술 특허 비교표였죠. 2024년 기준 인공지능 특허 출원 건수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2배예요. 배터리 특허는 3배, 바이오 분야는 한국이 아시아 1위입니다. 한 패널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동안 한국은 미래에 투자했어요. 우리가 메이드 인 재팬을 자랑하는 동안 한국은 AI와 배터리, 바이오를 준비했죠. 그때 충격적인 장면이 화면에 떴습니다. 중국 상하이 모터쇼 현장이었는데 한국 현대차와 기아차 부스에는 인파가 몰렸지만 일본 브랜드 부스는 한산했어요. 전기차 시장에서도 한국이 앞섭니다. 제가 설명했죠. 현대 아이오닉과 기아 EV가 중국과 유럽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일본 전기차는 존재감이 없죠. 오가사와라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건 악몽이야. 저는 마지막 자료를 꺼냈어요. 일본 경제산업성이 작성한 극비 문서였죠.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밝힐 수 없지만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한국과의 기술 격차 확대 중 2030년까지 역전 불가능이라고 적혀 있어요. 패널 중 가장 강경했던 사람이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삼성에 입사하고 싶어 해요. 일본 기업은 미래가 없다면서.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죠. 진실을 말하세요. 한국이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한다고. 그때 또 실시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애플이 차세대 아이폰용 디스플레이 전량을 삼성과 LG에서 조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재팬 디스플레이는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스튜디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동안 그들은 조용히 우리를 추월했어요.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죠. 한 젊은 패널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워야 합니다.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봤어요. 한국에게서 배워야 해요.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발전했는지, 무엇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는지. 오가사와라가 비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일본이 한국보다 뒤처진 겁니까? 저는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어요.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 리스트였죠. 삼성전자가 아시아 1위입니다. 일본 기업 중 탑10에 든 곳은 하나도 없어요. 또 다른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가치 순위입니다. 삼성이 5위, 현대가 36위, LG가 45위. 일본 최고인 도요타는 7위예요. 그나마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패널 한 명이 흐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그때 장보리 부사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저는 내용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죠. 방금 중국 정부 발표입니다. 한국과 FTA를 확대하고 첨단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언급조차 없네요.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어요.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일본 기업 임원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졌다.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오가사와라가 카메라를 향해 힘겹게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이 충격적이시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방송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서울 강남의 한 학원 사진이었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일본인을 위한 한국 대기업 입사 준비 학원입니다. 수강생이 1000명이 넘어요. 일본 청년들이 한국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 패널이 체념한 듯 말했어요. 150년 전 조선 청년들이 일본에 유학 왔었죠. 이제는 반대가 됐군요. 역사는 돌고 돕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 기업의 일자리를 구걸하는 처지가 됐어요. 방송이 끝나자 PD가 다가왔습니다. 아마노 선생님, 시청률이 40%를 넘었습니다. 역대 최요.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제 조국의 몰락을 생중계로 전한 기분이었으니까요.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젊은 스태프 한 명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한국어 공부 시작했어요. 한국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어서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미래는 한국에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NSC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본의 기술 심화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배워야 할 학생이 되었다. 네 번째 생방송을 앞두고 저는 NSC 지하 상황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벽면 가득 걸린 모니터들이 실시간으로 동아시아 경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그 데이터들을 종합하다가 저는 소름 끼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반 자체가 바뀐 거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새벽 4시 저는 거대한 동아시아 지도를 인쇄했습니다. 그 위에 직접 선을 그으며 새로운 경제 흐름을 표시했죠. 빨간 선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파란 선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다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가느다란 점선들만이 주변부에서 맴돌 뿐이었어요. 아침이 되자 미국 상무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암호화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자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동아시아 공급망 재편 새로운 중심축으로서의 한국. 한국은 동아시아 공급망의 안정축으로 부상했다. 보고서의 핵심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어 번역본을 준비했죠. 방송국으로 출발하기 전 장보리 부사장과 통화했습니다. 아마노 선생, 오늘 발표할 데이터가 있어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한 경제 규모가 예상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됩니까? 관광, 투자, 무역을 합치면 60%가 증가했어요. 일본에서 빠진 만큼이 고스란히 한국으로 갔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착하자 저는 커다란 지도 케이스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오가사와라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죠. 오늘은 또 뭘 준비하셨습니까? 판 전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큰 그림으로. 생방송이 시작되자 저는 천천히 일어나 테이블 위에 거대한 동아시아 지도를 펼쳤습니다. 카메라가 지도 전체를 잡을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났죠. 이 지도를 보십시오. 저는 빨간 펜을 들었어요. 이게 지금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중국 해안 도시들에서 시작해 한국 주요 도시들로 이어지는 굵은 선을 그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서 출발한 중국 관광객과 투자금이 서울, 부산, 인천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작년 대비 60% 증가. 금액으로는 연간 수조 엔에 달합니다. 패널들이 숨을 사겼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파란 펜으로 한국과 미국을 잇는 선을 그었죠.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이 중심축이 됐어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모든 핵심 공급망이 한국을 거칩니다. 오가사와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본은요? 저는 검은 펜을 들어 일본 열도 주변에 점선을 그었어요. 우리는 이제 주변부입니다. 메인 루트에서 벗어난 지선이 됐죠. 그때 준비해둔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지방 도시들의 폐업률 추이였죠. 큐슈, 시코쿠. 모든 지방에서 관광 관련 업체의 30%가 문을 닫았습니다. 약 4조 엔의 손실이에요. 한 패널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도 도쿄와 오사카는? 도쿄와 오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펼쳤죠. 긴자 매출 70% 감소, 신주쿠 60% 감소, 오사카 도톤보리는 80%가 줄었어요. 그때 실시간으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PD가 급히 메모를 전달했죠.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가사와라가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 공급망 안정지수가 동아시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발표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한국이 이제 동아시아 경제의 심장이 됐으니까요. 그러면서 미국 상무부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 보고서의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기술력, 지정학적 위치, 문화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국가로 자리 잡았다. 일본의 역할은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패널 중 한 명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재조정이라니. 우리가 변방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미 됐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그때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일본 시민 2명의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화면에 재생 버튼을 눌렀죠. 첫 번째는 오사카에서 작은 호텔을 운영하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중국 손님이 완전히 끊겼어요. 한국으로 다 갔대요. 우리도 이제 한국 관광객이라도 유치해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올 이유가 있을까요? 그쪽이 더 발전했는데. 두 번째는 도쿄의 무역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한국 기업 하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죠. 한국 기업 밑에서 일하게 될 줄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한국과 일하지 않으면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없으니까요. 영상이 끝나자 스튜디오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지도를 다시 가리켰어요. 여기 보십시오.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가 됐고 부산항이 환태평양 물류 중심이 됐습니다. 서울은 아시아 금융 허브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럼 도쿄는? 오가사와라가 물었어요. 지역 거점 도시 정도로 남겠죠. 제 대답이 차가웠습니다. 그때 장보리 부사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저는 내용을 확인하고 경악했습니다. 방금 중국 최대 여행사가 발표했습니다. 내년 패키지 상품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한국 비중을 2배로 늘린다고요. 한국 7일, 한국 10일 상품이 메인이 됐습니다. 또 다른 속보가 이어졌어요.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기지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주일미군은 현 수준 유지. 한 패널이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왜 한국만?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더 나은 선택이니까 선택받은 거예요. 기술도, 문화도, 심지어 지정학적 위치도 한국이 더 유리하니까요. 그때 제가 준비한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세계 각국의 호감도 조사였죠. 아시아 국가 호감도 조사입니다. 한국이 1위, 싱가포르가 2위, 일본은 5위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일본이 부동의 1위였는데요. 오가사와라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어요. 끝났군요. 정말로 끝났어. 저는 지도 위에 마지막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 중국, 동남아,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선들이었죠. 일본은 그 어떤 주요 선과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입니다. 제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렸어요. 한국이 중심이고 일본은 주변부.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일본은 더욱 고립될 뿐입니다. 한 젊은 패널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도 일본의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엇으로요? 고령화된 인구로, 혁신을 거부하는 기업 문화로, 과거에 안주하는 정치인들로? 그때 충격적인 장면이 모니터에 떴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과 일본의 나리타 공항을 실시간으로 비교한 화면이었죠. 인천은 비행기들이 쉴 새 없이 이착륙했지만 나리타는 한산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하늘길조차 한국으로 몰리고 있어요. 또 다른 화면이 떴습니다. 서울 강남과 도쿄 시부야의 야경이었죠. 강남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지만 시부야는 예전의 활기를 잃어버렸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곧 일본을 추월할 겁니다. 제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어요. 골드만삭스 예측으로는 2027년, 단 2년 후예요. 패널들이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도를 접으며 말했죠.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지130년. 이제 경제적으로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방송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시청자들을 향해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 현실을 직시합시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때입니다.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아시아의 변방으로 남게 될 겁니다. 생방송이 끝나자 PD가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아마노 선생님,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청와대요? 한국 정부가 선생님을 초청한다고 서울에서 특별 강연을 해달래요.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저를 매국노라 하고 한국 정부는 저를 초청하는군요. 스튜디오를 나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기로. 그곳에서 일본이 배워야 할 것들을 직접 확인하기로 말이죠. 5번째 생방송 당일 아침, 저는 NSC 최고기밀 금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국장이 직접 나와 금고를 열었죠. 그 안에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보내온 극비 문서가 있었습니다. 아마노 자문. 이 문서는 어젯밤 워싱턴에서 도착했습니다. 국장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내용을 보시면 충격받으실 겁니다. 봉인을 듣자 인도태평양 전략 기본계획 2025-2030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한국어 번역본도 함께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전방 억제축, 일본은 후방 지원기지. 단 한 줄이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이 더 이상 미국 전략의 최전선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국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펜타곤 소식통에 확인해봤습니다. 이건 이미 확정된 전략이래요. 번복 가능성은 없답니다. 저는 문서를 품에 안고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일본 전체가 충격에 빠질 게 분명했지만 국민들은 알아야 했어요.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오가사와라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폭탄을 준비하셨습니까? 일본의 운명을 결정짓는 문서입니다. 생방송이 시작되자 저는 조심스럽게 검은색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하자 극비, 스탬프가 선명하게 보였죠. 오늘 공개 허가를 받은 문서입니다. 제가 봉투를 열며 말했어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전략계획서죠. 패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서를 펼치며 핵심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한국은 대중국 견제의 전방 억제축으로 기능한다. 일본은 후방 지원기지 역할에 집중한다.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제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으로 일본을 보조 역할로 재배치했다는 뜻입니다. 한 패널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럴 리 없습니다. 미일 동맹은 철벽 같은데.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한국의 기술 자립도와 방산 역량을 고려할 때 한국은 독자적 억제력을 보유한 핵심 파트너다. 반면 일본은 미국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 전략적 유연성이 제한된다. 오가사와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부담으로 본다는 겁니까? 부담이 아니라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죠. 제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일본은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대만 외교부의 성명이 실시간으로 전달됐습니다. PD가 급히 메모를 건넸죠. 대만 외교부가 방금 발표했습니다. 오가사와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어요. 향후 안보 협력의 우선순위는 한국이다. 한국의 방산 기술과 경제력이 대만의 안보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패널들이 경악했습니다. 대만마저 한국을 선택했다고? 저는 준비해온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일본 방위성의 내부 평가서였죠. 우리 방위성도 인정합니다. 여기 보세요. 한국의 K방산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 전투기가 유럽과 중동, 동남아에서 일본 무기체계를 완전히 밀어냈다. 한 패널이 절망적으로 물었어요. 그럼 일본의 방위산업은? 고립됐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미국만 바라보다가 세계 시장을 놓쳤어요. 반면 한국은 독자 기술로 세계를 공략했고요. 그때 저는 문서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을 펼쳤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2028년까지 주한미군 기지를 확대하고 최첨단 무기 체계를 한국에 우선 배치한다. 일본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 스튜디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이 더 믿을만하고, 더 유능하고, 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이에요.
오가사와라가 비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미국의 가장 오래된 동맹 아닙니까? 오래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중요한 건 현재의 능력과 미래의 가치죠. 그리고 그 두 가지 모두에서 한국이 앞섭니다. 그때 또 충격적인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아시아 순방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PD가 전달한 메모를 오가사와라가 읽었어요. 한국 사흘, 일본 하루.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토조차 한국을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한 젊은 패널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왜 모두가 한국을 선택하는 겁니까? 저는 그를 바라보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변했고 일본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일본은 과거에 안주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미래 전략을 비교한 표였죠. 한국은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우주 개발에 GDP의 5%를 투자합니다. 일본은 1%도 안 돼요. 한국은 청년 창업을 전폭 지원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대기업 중심이죠. 패널 중 한 명이 체념한 듯 말했어요. 그럼 이미 결정된 건가요?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게 이미 됐습니다. 제가 문서를 덮으며 말했죠. 이 미국 전략 문서는 그걸 공식화한 것뿐이에요. 그때 저는 일어서서 칠판에 두 개의 원을 그렸습니다. 하나는 크게, 하나는 작게. 이게 미래의 동아시아입니다. 큰 원 안에 한국 중심 경제권이라고 적었어요. 미국, 중국, 아세안, 유럽이 모두 이 원 안에서 한국과 협력합니다. 작은 원에는 일본이라고만 적었죠. 우리는 이 작은 원 안에 고립돼 있어요. 스스로 만든 감옥이죠. 오가사와라가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탈출구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두 원을 연결하는 선을 그었어요. 한국과 손잡는 것. 그들에게 배우고 협력을 구하는 것.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방송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 서울에 갑니다. 한국 정부 초청으로요. 그곳에서 일본이 배워야 할 한국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입니다. 패널들이 놀랐어요. 일본 정부는 허락했습니까? 막으려 했지만 제가 거부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진실을 말하는 게 진짜 애국이니까요. 생방송이 끝나자 오가사와라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마노상. 정말로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일본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지켜만 봐야 합니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다시 태어나기 위한 진통이죠. 한국도 30년 전 IMF 때 바닥을 쳤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잖아요.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이었어요. 아마노 선생님, 대통령님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한일 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논의하고 싶다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의 미래를 위해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도쿄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예전보다 흐릿해 보였어요. 반면 서쪽 하늘, 한국이 있는 방향은 붉게 물들어 있었죠. 역사는 돌고 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우리가 배울 차례구나. 그날 밤, 저는 NSC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죠. 편도로요. 일본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곳에서 일본이 놓친 것들, 배워야 할 것들을 찾아올 작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는 제 사진과 함께 이런 제목이 실렸습니다. 일본 최고 안보 전문가, 한국에서 답을 찾다. 어떤 신문은 저를 매국노라 했고 어떤 신문은 진정한 애국자라 했죠.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미래였으니까요. 6번째 생방송, 그리고 마지막 정규 방송이 될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국제전략연구소에서 보내온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한국어 번역본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아시아 신질서 한국 중심 체제의 공고화. 방송국으로 가는 차 안에서 2명의 일본 시민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 명은 교토에서 3대째 료칸을 운영하는 다나카상, 다른 한 명은 후쿠오카에서 무역업을 하는 사토상이었죠. 그들의 증언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절박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착하자 이번엔 방청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150명이 넘는 시민들이 직접 와서 지켜보고 싶어 했다고 하더군요. 오가사와라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마노 자무님, 오늘이 정말 마지막입니까? 정규 방송은 마지막이죠. 하지만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각성하는 시작 말입니다. 생방송이 시작되자 저는 국제전략연구소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은 국제사회가 한국과 일본을 어떻게 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정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로요. 첫 번째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 관광객 수가 연중 누적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500만 명. 일본은 1,000만 명으로 급감했죠. 불과 2달 만에 역전된 겁니다. 방청객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도 일본이 관광 인프라는 더 좋지 않습니까? 인프라가 좋으면 뭐합니까? 저는 반문했죠. 손님이 안 오는데 하코네 온천의 절반이 문을 닫았고 교토의 전통 료칸들이 파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누적 기준 폴란드, 호주, 이집트, 노르웨이, 인도, 태국,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루마니아, 루 10개국이 한국 무기를 대량 구매했어요. 일본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오가사와라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방산 강국이 됐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 번째 자료를 꺼냈어요. 한국 반도체 투자 증가율, 동아시아 1위.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올해만 50조 원을 투자했어요.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총 투자액은 그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때 제가 준비한 핵심 증거를 꺼냈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가 어제 발표한 문장입니다.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읽었어요. 한국은 기술, 안보, 문화 분야 모두에서 지역 중심국으로 기록된다. 방청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게 국제사회의 공식 평가입니다. 제가 보고서를 높이 들었어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이라고요. 그때 제가 오전에 녹음한 인터뷰를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다나카 상에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손님이 다 한국으로 갔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도, 미국 개인 여행자들도요. 저희 료칸은 120년 역사인데 이번 달 말에 문을 닫습니다. 이제는 한국 관광객이라도 유치해야 하는데 한국 분들이 일본에 올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이 더 재미있고 현대적인데. 이어서 사토상의 인터뷰가 재생됐습니다. 우리도 결국 한국을 봐야 해요. 중국과 거래하려면 한국을 거쳐야 하고 첨단 부품도 한국에서 사와야 합니다. 자존심 상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한국 없이는 사업이 안 됩니다. 제 아들은 이미 부산에 지사를 차렸어요. 일본보다 기회가 많다면서. 방청객석에서 한 중년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이크가 전달됐습니다. 저는 오사카에서 호텔을 운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작년 이맘때는 예약률이 90%였는데 지금은 20%예요. 직원 절반을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제주도에서 펜션을 하는데 중국 손님으로 1년 예약이 꽉 찼대요. 똑같은 바다, 똑같은 숙박업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미래를 준비했고 일본은 과거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청객이 손을 들었어요. 젊은 남성이었죠. 저는 도쿄대 전자공학과 박사과정입니다. 저희 연구실 선배 5명이 모두 삼성에 취직했어요. 연봉이 2배고 연구 환경도 훨씬 좋다고 합니다. 저도 고민 중이에요. 일본에 남을 이유를 못 찾겠어요. 스튜디오가 웅성거렸습니다. 한 노인이 일어났어요. 저는 83세입니다. 일본이 아시아 최강이던 시절을 기억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 제품이 더 좋고 한국 문화가 더 인기 있고 한국 기업이 더 혁신적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본이 우리가 최고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동안 한국은 어떻게 하면 최고가 될까를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장보리 부사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마노 선생, 방금 중국 최대 쇼핑 플랫폼 타오바오 발표입니다. 한국 제품 거래액이 일본 제품의 5배를 넘었어요. 저는 이 소식을 전하며 덧붙였죠. 중국 소비자들의 선택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품질과 가격, 혁신성을 보고 한국을 선택한 거예요. 패널 중 한 명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일본에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만으로는 못 삽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도 5천년 역사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전통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했습니다. BTS가 한국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고, 한국 드라마가 궁중 문화를 세계적 콘텐츠로 만들었죠. 그때 또 충격적인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유네스코가 방금 발표했습니다. 오가사와라가 메모를 읽었어요.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술을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 검토한다고. 방청객들이 경악했습니다. 기술을 문화유산으로? 그만큼 독보적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죠. 한방 청객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소니에서 40년 일하셨어요. 워크맨과 플레이스테이션을 만드신 분이죠.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이 우리를 넘어섰구나. 인정해야 한다고. 스튜디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 자료를 꺼냈어요. 일본과 한국 청년들의 미래 전망 조사였죠. 일본 청년의 70%가 미래가 불안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한국 청년의 60%는 미래의 기회가 있다고 답했어요. 이 차이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오가사와라가 답했습니다. 희망의 차이.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희망이 있고 일본은 희망을 잃었어요. 그리고 희망을 잃은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방청객 중 한 젊은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로 한국에 가서 일자리를 구해야 합니까? 그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국에서 배워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혁신했는지를요. 그때 스태프가 급히 다가와 메모를 전달했습니다. 방금 한국 정부 발표입니다. 오가사와라가 놀란 표정으로 읽었어요. 일본 청년 대상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한국 기업 취업과 창업을 지원한답니다. 방청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는 굴욕이다라고 했고, 누군가는 기회다라고 했죠. 저는 일어서서 방청객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인정합시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섰다는 걸. 그들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이 됐다는 걸.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가, 데이터가, 국제사회가 모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방 청객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50년 전 우리가 그들을 지배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역사는 돌고 돕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예요. 한국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차례예요. 방송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공개했습니다. 다음 주 제가 서울에 가서 한국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할 겁니다. 한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요. 일본 청년들이 한국에서 배우고 그 경험을 일본에 가져와 새로운 일본을 만들 수 있도록. 오가사와라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받아줄까요? 받아줄 겁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미래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일본과 함께 가는 게 동아시아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방청객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죠.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며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 이제 새로 시작합시다. 한국을 인정하고 배우고 함께 갑시다. 그게 일본이 다시 일어서는 유일한 길입니다. 생방송이 끝났습니다. 방청객들이 하나둘 제게 다가왔어요. 어떤 이는 악수를 청했고 어떤 이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덕분에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배우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본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게 진짜 애국입니다. 서울로 떠나는 날 아침, 저는 하네다 공항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텅 빈 출국장이 쓸쓸했죠. 예전 같으면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을 시간인데 이제는 일본인들만 드문드문 보일 뿐이었습니다.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저를 알아봤어요. 아마노 선생님, 방송 잘 봤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모두 맞았어요. 저희 공항도 이제 한산해져서 비행기에 오르자 놀랍게도 승객의 절반이 일본 청년들이었습니다. 다들 한국으로 일자리를 찾으러 가거나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었죠. 옆자리에 앉은 청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삼성 면접 보러 갑니다. 2시간의 짧은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활기가 넘쳤어요. 수화물 찾는 곳에는 중국어, 영어, 아랍어가 뒤섞여 들렸고 면세점은 쇼핑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나리타의 황량함과는 천지 차이였죠. 공항을 나오자 한국 대통령실에서 보낸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차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도로는 최신형 전기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청와대가 아닌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하자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대통령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통령실에 들어서자 한국 대통령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아마노 선생님, 용기 있는 발언에 감사드립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알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 가야 합니다. 대통령이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과거는 과거고 이제는 미래를 봐야죠. 일본이 인정하고 함께 간다면 우리도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이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한국도 30년 전 IMF 위기 때 그걸 배웠어요. 회담이 끝나고 저는 서울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명동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강남은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 본부로 가득했죠. 그날 저녁 서울대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제목은 일본의 몰락과 한국의 부상한 일본인의 고백. 10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에 유학 온 일본 학생들도 많았죠. 저는 오늘 일본인으로서가 아니라 동아시아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연단에서 말했어요. 한국이 일본을 넘어선 건 단순한 경제 지표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인드의 차이예요. 강연이 끝나자 한 일본 유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도쿄대를 중퇴하고 연세대에 왔습니다. 일본 부모님은 반대했지만 여기서 공부하니 왜 한국이 앞서가는지 알겠어요. 교수님들도 학생들도 모두 미래를 보고 있어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일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답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한국과 함께 가야 해요. 다음 날 저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의 규모에 압도됐죠. 일본 기업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임원이 말했어요. 아마노 선생님, 여기 일하는 일본인 엔지니어가 300명이 넘습니다. 모두 자발적으로 온 분들이죠. 그중 한 명을 만났습니다. 도시바에서 20년 일하다 온 엔지니어였어요. 일본에서는 혁신이 불가능했습니다. 그가 말했죠. 여기서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앞서가는 겁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갈 무렵 저는 KBS와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뭘 하실 겁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일본을 바꾸는 일을 시작할 겁니다. 한국에서 배운 걸 일본에 전파하는 거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다시 한번 서울의 활력을 느꼈습니다. 젊은이들의 표정이 밝았고 거리는 에너지가 넘쳤어요. 공항에서 우연히 야마가타 켄을 만났습니다. 부산에서 새 삶을 시작한 그 관광버스 기사였죠. 아마노 상, 그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부산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데 일본보다 월급도 많고 대우도 좋아요. 후회 없으십니까? 전혀요. 오히려 더 빨리 올 걸 그랬어요. 도쿄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일주일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을 품고 돌아가는 거였으니까요. 하네다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수십 명의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노 선생님, 한국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일본이 배워야 할 모든 게 거기 있었습니다. 혁신, 도전, 그리고 미래를 향한 열정이요. 매국노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매국노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짜 애국은 자국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한국이 그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제는 일본 재생 프로젝트. 한국에서 배운 걸 토대로 일본을 바꾸는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혁신을 장려하고
미래 산업에 투자하도록 정부와 기업을 설득하겠습니다. 한 기자가 냉소적으로 물었어요. 가능하겠습니까? 한국이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죠. 30년 전 바닥을 쳤던 한국이 지금은 아시아의 중심이 됐어요. 일본도 할 수 있습니다. 단,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 겸손하게 배운다면요.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전면적 협력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그리고 일본 대기업들이 앞다퉈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저를 알아봤어요. 아마노 선생님,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제 아들도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한국에서 배워 일본을 바꾸는 거죠. 밖으로 나오자 도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불빛이 줄었지만 저는 오히려 희망을 봤어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인정하고 함께 간다면 두 나라 모두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역사는 돌고 돕니다. 150년 전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일본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진정한 용기고 그게 일본이 다시 일어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유나였습니다.